뾰로롱 와우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7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한 여성. 실험실에 출근한 첫날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교수님이 학위를 볼모로 삼아서 너는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했기 때문에 밖으로 제가 말을 어디서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듣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도 교수가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건데요. 심지어 여성은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움의 공간이 아닌 공포의 공간으로 변한 실험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회의대 교수의 갑질입니다. 아, 진짜 신성한 대학교 지성의 전당 상아탑 안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인 K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사반에 직접 제보한 사건인데요. 피해 대학원생들은 실험실로 출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오면서 소위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월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인권센터의 조사와 처분이 최소 한 학기 이상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사반에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지도 교수의 폭언 과연 얼마나 좀 심했던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화가 너무 나겠지? 그치? 아유, 처음부터 다 내쫓을까, 진짜? 어? 선생님 자리 보시면 장난은 지금? 그렇게 보면은 정신이 아예 딴 데가 있어. 맞아? 나 이제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너가 죽을 만큼 내가 일을 시킬 거야. 이런 더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야!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자, 죽을 만큼 일을 시키겠다. 너네는 죽을 죄를 지었다. 아니 이게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갈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교수는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수시로 멍청하다고 비하하면서 넌 가족 DNA가 별로다 이런 식의 모욕까지 했다고 하고요. 가족욕을 한 겁니다. 네, 심지어 여자 대학원생은 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떤 제가 말이요? 입에 담기도 힘든데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도 가난해서 저런데 영상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고요. 폭언 이외에도 대학원생들은 ong덩이를 맞거나 멍키 스패너 같은 흉기에 위협을 당하는 등 폭행도 겪어야 했습니다. 요즘 초중고에서도 그래버리면 이건 뭐 정말 큰일이 나는데 대학에서 저 짓을 했다는 건데요. 자, 지도 교수의 폭언과 폭행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중에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제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5년째 당한 상태고요.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 가슴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이러시냐 하니까 네 가슴에 뭐가 묻었다.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묻어 있다. 이러면서 계속 만지시는 거죠. 손이 가슴이 아닌 엉덩이로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엉덩이를 치시고 때리는 게 시작이 됐어요. 폭언, 폭행, 가장 충격적인 거 성추행까지. 네, 맞습니다. 제보자 중 여학생 주장에 따르면 성추행은 대학원에 입학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옷에 뭔가 묻었다면서 이물질을 떼어내는 척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는 건데요. 특히 실험실에 단둘이 있게 되면
팔과 팔꿈치를 가슴에 반복적으로 문지르거나 허리를 손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교수는 쏘리라고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맞는 부위를 꼭 엉덩이로 지정해서 손으로 때렸다고 하고요. 하필 엉덩이. 네, 그것도 손이 꽤 깊숙이 들어와서 맞을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이 짓을 할까요, 도대체? 예?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보자가. 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과연 그 K대 교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시범을 보이다가 보니까 이 팔꿈치로 이렇게 살짝 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바로 했거든요. 쏘리라고. 그다음에 그게 2번 있어갖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쏘리랑 간단한 목례 정도로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들으신 것처럼 신체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난 분명 쏘리라고 사과했다. 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팔꿈치로 살짝 건드린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바로 했다. 성추행은 없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 실험실에는 여학생들도 많다면서 나는 학생들과 회식을 해도 내가 술을 따라주지 학생들 보고 따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추행을 했겠나라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니 배신감을 느끼고 안타깝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신감을 느꼈다. 네. 자, 사건 반장 본 방송이 나간 후에 제작진이 제보자와 다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교수에게도 학교에서도 전혀 연락이 없었고 아하. 사과도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수에게 제보 학생들과 따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고요. 교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잠깐만요. 네.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보자들은 해결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비를 모두 냈지만 휴학도 못하고 결석을 하고 있는 학생도 아유. 있습니다. 성추행을 주장한 피해 여학생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본방송에선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갑질 의혹이 있습니다. 제보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가 학생 인건비를 받는데요. 교수님이 보통 저희 월급보다 조금 더 월급을 입금을 해주셔서 저희 월급을 뺀 나머지 더 추가로 들어온 월급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오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한 몇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구비. 그게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원래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건데 교수님이 그냥 가져가시죠. 돈 가져와라 이렇게 카톡이 오세요. 저는 2천만 원이고 남학생은 5천만 원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남학생은 지금 7년 동안이고 저는 5년인데 적인 건 통장에 찍힌 것만 5천만 원이고요. 개인적으로 교수님 돈 가져와라 해서 그냥 통장에 안 찍히고 그냥 시중에 있는 돈 가져간 거까지 하면 한 6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야, 들으신 것처럼 이거 거의 파도 계속 나오네요. 교수가 학생들 돈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제보자에 따르면 대학원생들이 인건비를 받는데요. 교수가 돈 가져와라 카톡을 보낸 뒤에 횡령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이나 과제 진행비, 재료비 등은 원래 공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비로 하게끔 강요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인 여학생 주장에 따르면 5년 동안 2천만 원, 또 다른 남학생은 통장에 찍힌 것만 6천만 원이고 실제로는 더 된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남학생과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교수가 여학생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를 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횡령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들 이러면 바로 잘라야 한다. 대학에서 이러면 진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하셨고요. 힘을 가진 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중하게 과중처벌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도 여전히 처분 안 받고 강의 나온다는 그 교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자, 진짜 대학원에서의 지도교수와 그 제자의 관계라는 건 정말 뭐랄까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건데, 자, 피해 학생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도 역시나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폭언, 폭행, 성추행 그리고 횡령까지 한 이 교수.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교단에 있을지 지켜보죠. 자, 첫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핫픽 이어갑니다. 먼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 여성이 유명 유튜버의 방송에 출연합니다. 여성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여성의 남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여성이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부부에서 지금은 원수가 된 두 사람.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사반 핫픽 두 번째 이야기. 내 호적의 남의 아이가. 이거 정말 충격적인 제보였어요. 네, 누나가 자신의 남동생을 도와달라면서 직접 제보한 사건입니다. 제보자의 남동생은 지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을 소개받았는데요. 202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와서 곧바로 임신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려고 했다고 하고요. 아내는 최신 휴대폰부터 매번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하고 하루는 인형 뽑기로만 30만 원을 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은 타향살이에 많이 외로운 것 같아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약 6개월 뒤에 친정 식구들을 만나러 우즈베키스탄으로 잠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갔습니다. 보내준 거죠. 자, 아내가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상황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전해봤습니다. 당시 그 영상 보고 오시죠. 네, 옆방인 거 알죠? 네, 알아요. 옆방에 소리 다 들려. 당당해, 그렇게? 왜 둘이 방에 왜 같이 있어? 아니, 아침에 왔어요. 방을 따로 잡아야지. 남녀 관계잖아. 어제 결혼했잖아. 너가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 아니, 괜찮아. 한번 꼭 쓰는데 나 여기 휴대폰 봐요, 너. 제가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와, 저 영상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딱 걸렸어요. 맞습니다. 이 아내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누나인 제보자 부부도 갔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내가 사촌 남동생을 소개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촌지간인 두 사람이 입맞춤을 하는 등 연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온 제보자가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직원을 보냈는데 얼마 뒤에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올케가 의문의 남성과 호텔방에 같이 있는데 수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건데요. 올케 옆방에서 머물던 직원은 동영상을 켠 채로 방에 들어간 게 저 영상이고요. 이불 안에서 완전 나체 차림의 남성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케는 사촌 동생이 맞고 원래 벗고 잔다라고 당당하게 답변했다고 하고요. 남성이 진짜 아내의 사촌 동생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촌 동생으로 지목했던 그 남성과 연인처럼 키스를 하고 심지어 같은 호텔방에서 나체 차림으로 발견이 되고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 후에 한국으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서 지속적인 갈등 끝에 결국 가출을 했는데요. 얼마 뒤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집 나간 지 한 5개월 만인가? 네, 저희는 임신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동생 정관수술 바로 첫째 낳고 했으니까 저희 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저희 애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저희 동생 호적에다 올려놓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좀 저렴하게 돈 내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내가 자기 둘째 혼외자를 네. 세상에 이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
그냥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작년 5월 가출했던 아내가 5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은 첫째를 낳고 바로 정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내 역시 다른 남자의 아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아이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올케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임신한 것 같다고 합니다. 아내는 병원비를 저렴하게 내기 위해서 결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외자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혼외자는 완전 외국인의 생김새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혼외자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이 사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우즈베키스탄 유명 유튜버 구독자 1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출연해가지고요.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 영상 직접 보시죠. Hatto tartışıp gittik. İçip ben hamlete horatımda hanımda bana 6 ay düşünüp beklerdi. Bir şeyim aylık 6 aylık beklerdi. Kaynakam bilen yerim verirse hanımda bir çakırtırdık geldi. Bizden maksadımız Özbekistan'dan kız okuyanımız. Bizden maksadımız farzat bugün horat. Bu kimi kızlar kolasını aldırıp koygan. Keriyede dişte kız uzun koygan şu horattan. 자, 저 영상이 공개돼서 우즈벡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아니, 우즈벡 여자가 한국 땅에서 저런 취급을 받는다는 걸 우즈벡 사람들이 보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제보자 가족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5일에 공개됐는데요. 이에 제보자가 전화를 해서 남편이 너를 때린 적이 있냐, 감금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케는 웃으면서 그런 적 없죠. 다른 출연자 여성이 한 말인데 나라고 오해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영상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네, 실제 통화 녹취록도 있다고 하고요. 이에 제보자 가족은 올케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요. 본 방송에서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Yerimden yaşarken joyimda yurgan. O'zida ipida orqasi spot yasash kerak. Hayotda qanday bo'lsam, ipida qanday bo'lsam hayotdan pul tashlayman. Men yurganman. Erim turib boshqa erkak bilan yurganman shu kabi edi. Men erim bilan zaksam bo'lib turib o'zga erkak bilan yashayapman. 자기 입으로 인정하네요. 네, 그렇죠. 이 우즈벡 아내는 SNS 영상에서 남편이랑 살면서 바람을 피웠고 다른 우즈벡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왔지만 천사 같은 사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유튜브에서 했던 감금당했다, 폭행당했다, 아기를 빼앗겼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에 금이 가는 발언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외도에 혼외자까지 낳은 이 우즈벡 아내.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전히 한국에 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인 행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제보자 가족이 제발 좀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내는 첫째 아기 면접 교섭권은 절대 포기 못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면접 교섭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한국에 거주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즈벡 아내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참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제보자 가족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아무 죄도 없는, 영문도 모르는 이 아이가 이런 일을 끝까지 모르고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인지 사반가족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핫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반 키워드 이어갑니다. 자, 가게로 한 남성이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근데 주방 안을 몇 번이고 이렇게 빼꼼 살피면서 눈치를 막 쓱쓱 보죠. 계산대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럼에도 시선은 주방에. 그러면서 손은 어디로? 금고에. 아하, 계속 저렇게 망을 보다가요. 누가 오나 하다가 금고에다가 손을 저렇게 열고, 금고 열고요. 슬쩍 지폐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탁 챙기죠. 자, 금고문 닫고 나가는데 직원이 왔어 그때. 그러니까 글쎄 이게 그냥 문이 열려 있더라니까요. 제가 닫았잖아요. 부셨잖아. 딱 하죠. 거짓말 뿜뿜합니다. 자, 뭔가 꺼림칙해 했던 직원 금고 열어봤더니 열어봐요. 근데 금고문이 안 열려. 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저 직원이 이제 뭔가 수상해. 그래서 자리를 잠깐 비우는 그 틈에 타서 남성 다시 한번 슬쩍 보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후다닥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아니 저런 거에 다 찍혔는데 지금. 예. 남성이 아까 보면 주방에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금고를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보다가 결국 금고를 열고 돈을 꺼냈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이거를 돈을 꺼내니까 빨리 닫다가 꽝 하고 좀 세게 다쳤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원이 뭐지 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 주문하러 왔는데 금고가 열려 있어서 제가 닫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뭔가 낌새가 있어서 열어보려니까 안 열려요. 아하. 그러니까 남성이 그거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금고 내가 세게 닫았다고 고장났으면 내가 물어주겠다. 야, 내 차에 돈 있으니 갖다 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신고하기 위해서 잠깐 휴대전화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사이에 저 남성 지금이 기회다 하고 바깥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후에 바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불러쳐 있습니다만 경찰은 완벽한 저 남성 얼굴 다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예. 빨리 자수하세요. 아유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하물며 저런 짓을 했을까요? 자, 이른 아침 문 열기 전 술집입니다. 자, 창밖으로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때 와장창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 조각이 저렇게 후두두두두 떨어지죠. 차는 그냥 쌩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차는 갔어요. 나중에 이걸 또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고야 구멍이 뻥뻥뻥뻥뻥 유리창이 뚫려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 저 옆에도 동그랗게 저 깨진 구멍 몇 개씩 저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아까 그 차랑 저 구멍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가 충북 진천군 덕산읍인데 저 차가 주점 앞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쇠구슬을 발사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리창이 다 저렇게 깨져서요. 총 500만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경찰이 CCTV를 잘 분석을 해서 열흘 만에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본 범인이 이 피해 업주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남성이자 전 이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전 이장 같은 경우에는요, 7년 전에 이 아파트 입주할 무렵부터 이제 이장을 맡아왔었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도 내가 사인만 안 하면 4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연임 가능성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연임을 시도를 해서 2022년에 결국 사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서서 문제 제기했던 게 바로 저 가게 업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쇠구슬 테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저 남성이 앙심을 품었을 법한 사람, 현 이장도 있겠죠? 현 이장 가게에도 쇠구슬 1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역시나 유리창 파손되는 피해 입혔습니다. 자, 문 닫은 가게 옆으로 한 남성이 저렇게 쏙 등장하죠. 아무도 없나? 이렇게 주변을 막 살펴보면 자, 방금 뭐 던졌어? 방금 저 봉지를 확 던졌어. 아하,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잠시 후 또 당시 등장해가지고 지금 뭐 던졌죠? 휙 던졌어. 아하, 이런. 또 있네. 저것도 던졌어. 또 던졌어. 저것도 맞아? 던졌습니다.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지금. 자,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거 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2022년부터 2023년 추석까지 전라북도 장수군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제보자의 부모님께서 40년간 운영하던 가게인데요.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동물의 변, 음식물, 쓰레기 이런 오물이 담긴 비닐 2개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인데 바로 왜요? 동네 이장이 범인이었어요. 어머나.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이장님으로부터 사과도 없다고 합니다. 네. 내리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뭐냐고. 이거 하냐고. 내리지 마세요. 인간이냐고. 뭐 어서 떨었어요? 인간이냐고, 너. 야, 나 이해? 시키면 안 돼요. 아유, 진짜 택시기사 폭행 지긋지긋합니다. 저 사람도 맨정신일 땐 기사 폭행 뉴스 보면서 저런 놈들은 저거 얼굴 공개해야 돼 했을 텐데 말이죠.
지난해 12월 30일입니다. 당시 택시기사인 제보자가요. 서울 강남에서 한 남성 승객을 태웠는데 대전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 장거리 승객이었는데 고속도로 달리던 와중에 승객이 갑자기 이 제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쥐고 수차례 폭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와중에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 팔을 잡아 끌면서 운전 방해하고요. 얼굴 잡아 뜯는 덕분에 이 출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오, 아이고야. 결국 제보자는 이 폭행을 견디면서 30km가량을 더 운행을 하다가요. 휴게소에서 기다리던 경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 현행범 체포됐는데 이 와중에 경찰까지 폭행해서요. 운전자 폭행뿐만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저는 남성, 저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만 교수님, 저 사람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60대 남성인데요. 유명 대학의 현직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이제 술이 깼으니까 엄청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거의 보니까 인사불성이 된 상태인데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고 현행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성의 소속 학교에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대 현직 교수라고 하면 정년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학교의 명예와 자신이 쌓아왔던 개인의 명예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인데 정말 유정의 미를 걷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클리 사건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너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한국에서. 넌 양아치야. 세계시키 여행해놓고 지금 그것도 몰라. 너 헛살았어. 가정환경으로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살림 실수하잖아. 내 샤프 잖아. 맞지? 맞지? 얘 너 맞을래? 때려봐요. 맞을래 진짜? 때려봐요. 나는 내가 너 안 때려. 저기 현재는 때리지. 현재 너 맞을래? 정확히도 안 해. 제가 갈게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나 지금 여기서 알아내는 거 없앨 수 있어. 다시 봐도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겪었다 하더라도 무서운 일인데 한국인 관광객 또 교민도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이름도 낯선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저 유튜버 안전하게 귀국은 했나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 걱정하는 이제 사반 가족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유튜버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방송이 나간 뒤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온 제보자. 그와 직접 만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니까 아르메니아에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썰들을 저한테 푸는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러시아의 마피아가 아르메니아 두목들이 많다는 식으로 막 이런 거를 썰을 막 풀고 막 그런 과정에서 또 전 위협감을 느끼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사람을 써서 저를 어떻게 너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줄 들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막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리라고요. 때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쟤 아르메니아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영상 중에 담겼던 거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분이 방까지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야, 말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어떻게 자든 말든 하지. 야, 듣는다고 얘기하라고. 들어 안 들어? 눈도 안 열어줘요. 들어가고. 야, 아빠라고. 너 하라고 했어? 별로만 얘기 별로만. 이렇게 했어. 쏠 거야? 야! 거기에 있는 호텔 관계자한테 이분 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픈. 그 사람이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소리 계속 들리면서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이 동이 좀 틀 때쯤 돼서야 이제 그 사람이 잠잠해지고 이제 자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럼 새벽 내내? 인기척이 있었어요. 계속 밖에 서 있는 인기척이 있었고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짐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 절벽 호텔 밑으로 내려가려고 계속 달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아르만이 저 밖에서 막 나와요. 알고 보니 자기가 이렇게 온 거는 자기 차가 배터리가 이게 다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시내를 가야 된대요. 근데 아르만 형이 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로 저보고 가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국경으로 가고 싶다. 조지아 국경이랑 국경으로 가서 빨리 여기를 피신하고 싶다. 해당 가이드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국경을 넘어 피신한 제보자. 그런데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경으로 가서 이제 조지아 쪽으로 넘어와서 조지아 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저는 우선 가족들한테도 위치를 공유를 안 했고 올드 조지아라는 호텔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빈신을 해요, 첫날. 근데 여행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아르메니아에서 그 다음 여정이 이제 예레반인데 예레반에 있는 숙소 호텔 티켓 이걸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레반으로 이제 가라. 근데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에 남아있으니까 저 지금 전 다른 곳입니다.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이 가이드랑 공유돼 있는 이 호텔을 어떻게 가냐고 이걸 왜 보내신 거냐고 저한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 아르메니아를 찾아보니까 납치 엄청 많어.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워져 그럼. 아니 그런데 여행사가 가이드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럼 여행사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여행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튜버가 여행사랑 이제 귀국 후에 통화를 했는데 여행사 관계자가 이런 가이드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행사 관계자도 그 가이드 때문에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모양인가 봐요. 당연하죠. 가이드랑 이제 그 여행사 관계자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가이드가 술 취해서 주사 부린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유튜버한테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막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옳은지도 사실은 전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행사 관계자가 중간에서 좀 난감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여행사 관계자에게 사과받고 마음이 조금 풀린 듯합니다. 이게 그냥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면 술 취해서 야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아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한국계 아르메니아인한테 너 묻어버릴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무섭잖아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 본방 나가고 나서 댓글에서 한 대형 여행사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근데 저도 그 댓글들 봤는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거론되는 그 대형 여행사 아닙니다. 아르메니아에서 해당 가이드랑 유튜버랑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나 올해 5, 6월쯤에 해당 대형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내가 투입돼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여행사와 가이드는 공식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약할 일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여행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본방 유튜브 댓글 보면 그 가이드가 뭐 묻을 거야 뭐 이랬던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뭐 죄짓고 도망간 아르메니아로 가서 국적을 세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댓글들 봤는데요. 한국 출신 아르메니아 국적인데 아르메니아 말은 못하고 영어로 하는 게 좀 이상하던데요. 맞아요. 본방송 나가고 피해 유튜버 메일과 SNS에 저 가이드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보자가 올린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가이드의 신상을 유추하는 댓글부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기행각을 펼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옛 지인들의 제보가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얘기하신 분 중에 한 여행사 사장님은 터키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계속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시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를 못 견디고 그 아르메니아 쪽으로 보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사람이 맞나요? 거기서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터키에서 여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외주로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여행도 컨펌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나중에 이걸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다. 직접 지인이 보낸 듯한 메일도 여러 통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나보다 동생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안 좋고 소문이 안 좋아서 멀리 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군요. 아르메니아보다 그 사람이 나쁜 거니 조심히 잘 다녀요. 이분이 이제 아르메니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셔서 따로 더 만나면 안 했습니다. 진짜 죄 짓고 살면 저렇게 다 나와. 아, 그러니까요. 저 좀 소름 돋았는데 일단 그 피해 유튜버들에게 들어온 제보들 뿐이고 뭐 주장일 뿐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일관된 제보라서 이 허무맹랑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영상 보신 사방 가족 여러분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네. 본방 유튜브 댓글 보면은 저 가이드랑 경찰청 공개 수배자랑 너무 흡사하게 생겼다. 오, 맞아요. 저도 그 댓글 봤는데 이 사기죄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랑 저 가이드랑 비슷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실제로 그 유튜버한테 전화를 해서 공개 수배자랑 가이드랑 비슷한 행각을 벌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그럼 설마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 공개 수배자인 거예요? 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동일인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그 수배자랑 가이드랑 차이가 좀 바로 났는데요. 수배자는 이제 160cm 초반인데 저 가이드는 1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일단 키가. 키에서 좀 다르군요. 네. 하하, 근데 이제 외모는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좀 닮았던데. 그런데 경찰 측도 그 가이드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튜버한테 그 통화 마지막에 가이드 여죄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론됐던 공개 수배범도 얼른 잡아서 처벌을 하고 그 가이드도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 국적이라서 수사나 고소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걱정돼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는데 일단 가이드 국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아르메니아어를 아예 못한다고 해요. 계속 영상에서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르만이 이 시험 정답을 가이드한테 미리 알려줘서 가이드가 그 정답만 달달달 외워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이드가 아르메니아 여권이 있긴 한데 무언가 미심쩍은 상황입니다. 야, 그렇게 허술합니까? 자, 그 가이드 파면 팔수록 뭔가 계속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게 이 유튜버가 법적 조치를 좀 일단 국적이 저쪽이어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튜버가 변호사를 직접 수임을 했고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그 유튜버의 변호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일단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냐 그럴 때 우리 헌법 6조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처벌을 이제 피해자 국적주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거 자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그때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고소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고소할 이제 제목은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욕. 그래서 뭐 양아치다,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제일 큰 죄는 사실 살해 협박이죠. 그래서 이제 너 맞을래? 뭐 현지인들 데려와서 때린다. 아르메니아에서 너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분명히 사실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협박죄의 증거로 분명히 사용이 될 수가 있고 3번째로는 주거 침입 미수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면서 너 나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또 해악의 고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장에 담길 계획이 있고요. 자, 저 가이드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용진 캠프 그 유튜브 채널 가서 거기는 블러를 앉혀놨거든요.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 미수까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자, 유튜버 분이 아까 뭐 우리 봤지만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가이드가 한국 땅을 밟아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가이드를 고소한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로도 수배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놔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유튜버께서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타국에서 살해 협박, 또 귀국해서 법적 조치까지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유튜버의 심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좀 많은 트라우마가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제 신상에 위협을 받는 행동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가족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생업인 건데 세계여행을 하고 세상의 모습을 투명하게 생방송으로 담는 건 저의 본분이자 저의 생업이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꿈이자 비전인데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과거 행적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사람 더 이상 이런 행동 못할 수 있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3차, 4차, 5차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확실히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신상을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자, 저 가이드 우리나라 경찰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면은 바로 탁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방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 중에서 저 가이드의 과거 행적을 나도 알고 있다, 피해 입었다, 저희한테 제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의하고요.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닭꼬치 가게에서 발생한 사건. 자, 먼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자, 식사를 마친 남성 테이블에서 저렇게 꼬챙이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지금 집어들고요. 뭘 하려고? 자, 영수증을 집어들고 갑자기 사장님한테 꼬챙이를 확 저렇게 아니 놀란 직원이 꼬챙이를 빼앗아서 바닥에 버렸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계속 사장님을 붙잡고 그 떨어진 꼬챙이를 또 주워서 해하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남성의 일행은 저기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멀뚱히. 아니 저 인간 갑자기 왜 발작을 한 거죠? 일단 이 사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1일이고요.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입니다. 테이블에서 나무꼬치를 챙긴 한 남성이 손을 뒤로 숨기고 다가오더니 이 계산한 카드를 돌려주려던 제보자를 껴안고 그대로 찌른 겁니다. 아니, 저 손님 행동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니 영수증 넘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장님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신고를 하셨겠죠?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벌써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 진상 손님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100만 원 나왔습니다. 아니 저짓을 하고 100만 원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보 후로 이제 찾아뵀는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은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근데 피해 사장님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자세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닭꼬치 가게에서 꼬치로 사장님을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방송 이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이 꼬치입니다. 그날 이 손님은 미리 챙겨둔 나무꼬치로 계산을 마친 사장님을 공격했는데요. 그날 함께 있던 일행은 이미 만취한 상태로 이 자리에 멀뚱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칼을 맞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찌르고 나서 뭐지, 나 이거 칼 맞은 게 이게 칼 맞은 건가? 막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저도 뭐 힘으로 어디 가서 막 지는 그것도 아닌데 힘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느꼈어, 내가. 그냥 이 사람은 죽일 수 있었어요. 저를 만약에 그가 칼이나 뭐 그런 거였으면 죽일 수가 있었어. 그 당시에 좀 어떻게 상황이 좀 벌어졌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저를 카드를 주셨고 계산을 해오라고 카드를 주셨고 저희 계산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 이걸 집어서
뒤로 이렇게 숨기고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뒤에 숨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카드를 주는데 여기서 안으면서 그냥 찔러버려요. 여기서 안으면서. 근데 지금 사장님도 체구가 꽤 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당해낼 그런 타이밍, 뭐 틈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거는 틈이 없었어요. 찔릴 때는. 찔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어떻게 해볼 수는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건드릴 수는 없는 그런 거라 쌍방폭행이다 뭐 이런 게 또 있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앉기만 하고 계속 있고 근데 계속 요거를 집어서 계속 찌르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와서도 그냥 거의 그냥 막무가내고 원래 두 분이서 오셨다가 그 연행이 안 되니까 차가 더 왔어요. 2명이 또 수살차를 더 타고 와서 4명에서 그 사람을 거의 꾸겨 넣다시피 넣었죠. 그러고 데리고 갔죠. 아니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사람 오면 좀 불안하고 제가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 어떻게 찾아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저도 장사를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계속 막 불안감이랑 막 그 두려움이 있죠. 이거 구약식 처분이 나온 거 자체도 그렇고 나는 잃는 것만 다 잃었고 제 주위에서 괜찮아 하는데 그런가? 그게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그러고 막 그분한테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해봐 뭐 어떻게 해봐 하는데 뭐 당장에 뭐 그거를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이 사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그 꼬챙이를 이렇게 뒤에다 숨기면서 맞아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작정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 기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때 그 꽃인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냥 가게에서 그냥 동일한 꼬치를 이제 들고 왔는데 좀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이해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어묵꼬치나 닭꼬치랑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크고 길죠. 제가 지금 펜을 들고 있는데 이것만 보셔도 좀 어느 정도로 조금 이게 흉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건지 조금 아시겠나요? 정 기자 여기 손 하면은 다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되게 두껍고 길고 되게 뾰족해요. 네, 이거 진짜 흉기입니다. 야 세상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숨기고 와서 맞아요, 영수증 건네줄 때 팍 했다고. 작정을 한 거였죠. 그렇죠. 야 근데 사장님이 무엇보다 주변에서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100만 원 나온 거 가지고 야 이거는 아닌 거 주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억울하고 힘든 건 피해 사장님인데요. 이 사장님이 구약식 처분을 원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이런 말 한마디가 본인을 더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말을 하니까 사장님은 내가 이렇게 처신했으면 안 됐나? 내가 바보였나? 계속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책은 진짜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자, 이제 뭐 다들 영상 보시고 아셨겠지만 이게 겨울이었으니 망정이지 옷이 두껍고 맞아요. 여름처럼 그냥 티셔츠 한 장이었으면 이걸 했으면 이거 들어갔습니다 몸 안으로. 자 수사기관 이거 너무 좀 이거 손방망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손방망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짜 가벼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판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항소, 상고로 갈 수 있잖아요. 구약식 처분은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구약식 처분도 사실은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를 살펴보면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구약식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피해 사장님은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구약식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빨리 좀 제보를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형사는 그렇다 치고 민사로는요? 민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그것밖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여쭤봤더니 사장님도 억울해서 진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장사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침 7시라고 합니다. 밤새시는구나. 맞아요. 저녁 장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자녀를 어린이집 보내고 좀 일하다가 좀 주무시고 또 하원시키고 다시 출근하시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계 때문에 병원을 갈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밟을 틈이 아예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참 판단이 나온 게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저 범인, 저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 욕 좀 하겠습니다. 만취해서 또 뭐 아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심신미약이고요. 이런 헛소리 하지 않을까요? 만취 사실 맞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서 양껏 마시고 온 듯했고 사장님이 운영하는 저 꼬치집에서는 소주를 아예 병째로 콸콸콸 들이켰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장님 뭐 정확하게 음주 측정을 한 건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뭐 병째 들이켰으니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마시고 취한 거면은 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뻔한 술을 레파토리.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말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대요. 사장님께서 다치신 건 다치신 건데 왜 상해죄가 적용이 안 됐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다행히 그 상처는 다 나았다고 합니다. 사장님도 그 상처는 크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사장님께서 경찰 수사 과정부터 해서 또 자세히 말씀 나눠주셨는데 그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 폭행으로 이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제일 약한 거예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써있는 거에도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에 뭐 이렇게 써있는데 벌금 100만 원을 걔한테 구형을 했고 그 담당 형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흉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형이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술 먹어서 기억도 안 나고 근데 내가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 이 사람은 뭐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뭐 판단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걸 풀어주면 어떡하냐고 와이프랑 막 그렇게 좀 무섭다고 그러면 무서운데 스마트워치 뭐 비슷한 거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그것도 어차피 똑같대요. 그냥 내가 이거 해서 112 신고하는 거랑 거의 별반 없대. 그냥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해서 오는 거 어차피 똑같다 그러더라고. 표현도 거의 효용성도 없는 거죠. 스마트워치 줬대요? 아니요. 사장님이 근데 그건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니 또 찾아올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영상에 찍힌 행동으로 봐서는 찾아오고도 남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경찰이 저 진상 손님한테 사장님 가게로 찾아가지도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라고 뭐 수차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상 손님이 아직까지는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저씨 찾아가지 마세요. 다시는 그 가게 가지 마세요. 라고 해서 말을 들을 인간이면 애초에 저런 짓을 했겠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술 마시면 저렇게 멍멍이가 되는데 뭐 그렇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사건 발생 당시에 진상 손님의 일행도 만취한 상태라 뻗어 있었는데 그 일행의 여자친구가 꼬치집으로 찾아왔다고 해요. 그 여자친구가 그 상황을 좀 보더니 사장님 이렇게 불러내서 사실 저 사람 술만 마시면 저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치 관련 전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술만 마시면 그 멍멍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사장님이 그렇게 불안해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담아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저는 대가를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대인배라 용서해줄 그런 문제도 아니고 본인이 저지른 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그 사람들을 이제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는 이게 100만 원에 끝났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뭐 자기 자식이었으면 뭐 그래도 이해할 건가? 그런 게 억울하고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꼬챙이가 나중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꼬챙이 자체가 흉기지만 말이죠. 자,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처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자, 두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위클리 사건반장 더 뜨거운 이야기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TBC